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기표 대표가 출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일주일을 달군 여러 뉴스 가운데 우리를 아주 언짢게 하는 것이 현직 법무차관 이용구, 이 이용구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주역으로 그 징계 처분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차관으로 기용된 사람, 작년까지는 법무실장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차관 기용되기 그 어간에 이 택시를 타고 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는 사건이 경찰에서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합의가 됐다 이렇게 덮었는데 최근에 폭행한 동영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법무차관이 이쯤 되면 사의를 표명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인데 장 대표가 한번 일격을 하시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운행 중에 폭행을 했을 때는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특가법이 적용되게 돼 있고,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이는 재판을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화해를 해도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이거는 사법 처리하게 돼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이거를 지금 블랙박스도 못 찾았다 이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1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12월 달에 이 조선일보가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운전기사가 다시 그걸 그 블랙박스 복원하는 데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영상물이 말하자면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물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면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돈을 주고 택시 기사 보고 입 다물어 달라 이런 또 부탁까지 했습니다. 부탁까지 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용구 씨도 문제지만은 이 경찰서가 더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발각이 돼 가지고 이 수사 경찰관한테 제시를 하니까 보고 나서 이건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해설하는 데는 그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자의로 판단해서 그냥 합의도 됐고 하니까 무혐의 처리한 건지 아니면 상부에서 뭔가 보고를 해가지고 했는지 이게 지금 의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런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부터든지 아니면 이용구 씨로부터든지 뭐 압력을 받든지 청탁을 받든지 뭔가 종용을 받아가지고 이걸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 담당 경찰관이 이용구 씨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그냥 무혐의 처리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다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직무가 그건데 왜 그걸 상부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서초경찰서장은 이 경찰청으로 영전해 갔다 그러네요. 즉 이런 등으로 봐서 이 사건은 정말로 권력청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무혐의 처리한 게 명백하고, 그 다음에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이용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법무부 법무실장도 하고, 이용구 씨는 비록 법무부 차관이지만 이 사람은 이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이 정권이 법무부가 정말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추미애, 뭐 이용구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또 취하는 행동들도 전혀 법을 무시한다기보다도 다 이렇게 이 압력 내지 청탁에 의해서 위법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싶어서, 이는 아주 어떻게 보자면은 뭐 술이 취해가지고 뭐 기사 좀 욕하고 멱살 잡고 한 거라고 치부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이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하면 특가법 적용을 했느냐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술 한잔하고 실수한 거 이래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가법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 못해요. 이른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야간에 폭행했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이 처벌법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특가법입니다. 그 특가법에 운전 중 또는 운행 직후 그러니까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하는 이 과정에 가령 엔진이 꺼졌다 하도 내리는 이 과정에 폭행은 특가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경찰의 문제는 이 사건이 이 경찰 지휘부와 고위 경찰관들이 명심해야 할 게 두 가지인데 뭐 수사 기법도 문제지만은 이 법에 대해서 처벌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전 보도는 운전기사가 처벌 희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덮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특가법도 있고 폭행의 처벌법도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기본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게 지금 금년부터 상당한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는데 그럼 이 경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즉각 검찰이 이용구 씨를 입건하고 담당 경찰관도 직무에 관한 범죄로 입건해서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가 1년 전에 이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과거의 중수부인데 그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인데 거기에서 노무현 재단의 그 회계 장부 일체를 은행의 입출금을 비롯해서 이걸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장은 내 것도 들여다본 것 같다. 여기서 1년 내내 검찰 공격 자료로 삼다가 지난 주일에 항복을 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된 사태인데 이거 장 대표가 참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요. 유시민 씨가 계좌 추적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때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가지고 말했습니다. 반부패부의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계좌도 추적하고 자기 것도 추적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게 아는 경찰관이든지 아는 또 검사든지 또 아는 은행 직원이든지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걸 밝혀야 됩니다. 말을 듣고 이걸 주장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당시 그 반부패부가 조국 사건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흠집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는 보통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를 자백을 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백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에 들어가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유시민 씨가 지금 자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가 문제인데 아니고 말고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시민 씨 같이 말하자면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팬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맹목적으로 유시민 씨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저도 유시민 씨를 잘 아는 후배지만 이거는 상당히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제대로 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봤다. 입출금 상황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사장인 내 계좌도 들여다봤다. 그 안에 정정당당하고 뭐 흠집 잡을 일이 없으면 들여다본들 안 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 지금 일설에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이다. 우선 금액상으로도 어마어마하고 감출 것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발끈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인데 저도 궁금해요. 그거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 그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불법하게 무슨 돈을 집어넣고 뺐었는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노무현 재단 회원이 한 5만 명 이상입니다. 그 월 많은 시기면 월 5억입니다.
전직 대통령 재단이라는데 국민들이 월 5억씩, 그것도 또 국가에서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뭐 건물 짓고 하는데 지원합니다. 이런 거, 이것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뭐 팬덤 현상이라 그러는데, 즉, 대깨문,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 여러분, 이래가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 운영 당시에 지지율이 8.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당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죽었다는, 즉,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노무현 정신 개성하자, 거기에다가 뭐 한 달에 5억씩이나 넣고, 이런 국민 수준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유시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 선전과 관계없이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다 싶고, 그런데요, 이 좀 중요한 문제는, 유시민 씨 이 문제도 문제지만, 유시민 씨가 스스로 실토를 했으면 한동훈 씨는 억울한 것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또 그 전에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검사들이요,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씨의 계좌 추적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게 이미 밝혀져 가지고 서울지검에는 차장검사가 검사장 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나 이성윤 지검장한테 이는 무혐의 종결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성윤 씨가 이걸 결재를 안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무혐의 처리 결재를 하지 않으려고 출근도 안 했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명색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밑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또 본인 당사자, 유시민 당사자가 사실이 아닌 걸 말했다고 했는데도 지검장이 무혐의 결재를 안 하는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또 이런 사람을 또 단 하룬들 가장 중요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저는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러느냐?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이 한동훈 씨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걸 수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무혐의 처리가 되면 추미애 장관이 당시 직권을, 그것도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 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출근까지 안 해가면서 결재를 안 하고 있다 봅니다. 출근 안 하고 결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2달가량이 돼요. 예. 그 밑에 실무자들이 100쪽의 불기소장을 써가지고 최종 결재란이 검사장이 결재하면 불기소 확정되고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발표가 되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이가 채널A와의 검언 유착의 주범이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네. 국회에서 손짓을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게 이미 판명된데도 검사장이 결재를 미루는데, 그 밑에 검사들이 전부 일제히 검사장님이 결재하라고 하니까 오늘 오전에 어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그 경희대학교 출신, 경희대학 직계 후배고, 과거에 노 대통령 밑에 민정비서 수석비서관 할 때 그 밑에 행정관으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를테면 키웠는데, 예를 들면 직계 중에 직계고 귀공자 중에 귀공자고, 검찰의 문재인 대통령 성골 중에 성골이 이런 백주의 폭압적 행위를 하는 걸 대통령이 방치하는 거,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이용구 차관이라는 자가 그냥 경찰을 압박해갖고 사건을 깔아뭉개고, 검사장이 백주에 명백한 걸 깔아뭉개고,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관인데 대통령 책임져야죠. 제가 갑자기 흥분해 버렸네. 아니요. 저는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어 가는 조짐이라고 봅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조국이 사건 때 이런 때 얼마나 어거지로 그냥 덮었습니까?
그때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붕괴되어 가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요,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 아니십니까? 강준만 교수가 지난번에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책을 낸 데 이어서 사가지 없는 정치를 냈습니다. 이 사가지 없는 이 진보가 말하자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걸 보니까 문재인, 유시민, 추미애의 내로남불 발언들이 쫙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중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다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저는 붕괴되어가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장 대표 말씀하신 일련의 이런 그 유시민 파동, 이성윤 파동 이런 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것은 제1야당입니다. 네. 이게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썩은 무자로 자르듯이 얼마든지 그냥 둘러 맺힐 수 있는 이런 호재인데도 이게 야당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말이지, 지난 주말에 김종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데, 야당 얘기 끝에 장 위원장은 이제 부산 쪽 사정을 잘 아시고 물론 서울 사정 잘 아시는데 지금 부산 분위기 아주 나빠졌다고 듣고 있어요. 네.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가 떼놓은 당상이다, 국민의힘당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요, 한 보름 내지 한 달 전에는 부산은 무조건 하고 뭐 야당, 말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확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은 물론 여론조사상이지만은 한 6% 정도가 오르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부산에서 11%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분위기가 바뀌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바뀌는 이유는 뭐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이 신공항 문제, 또 그 외에 또 부산을 발전시킬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을 여당인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후보가 지금 뭐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난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뭐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사생활 같은 거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민주당은 뭔가 좀 부산시의 발전과 관련해서 뭔가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런 거 놓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중요한 것은 부산시장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당 지도부가요, 총력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가고 막 이러는데 국민의힘 당에서는요, 김종인 대표나 이 사람들이 부산에 제대로 가지도 안 합니다. 더더욱 또 이 주호영 대표는 또 신공항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또 가기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이 부산시장 선거의 판세가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 불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각기 그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니까 당헌 당규상 규칙 사유가 자당 후보에게 있으면 후보를 낼 수 없다 하는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지요. 그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후보를 안 내는 것보다 후보를 내서 심판받겠다 그런데, 그 전당대회의 그 정족수도 미달돼요. 이게 누군가가 다투면 그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국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코앞에는 야당이 무기력하니까 그 후보를 안 내야 되는데 태연하게 후보 내고 하는 게, 야당이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무기력하니까, 야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이 국민의힘은 이 두 시장 선거에 대해서요, 이기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우선요, 이게 정말 이 선거가 중요한데, 지난 1월 5일 날 9시 뉴스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뉴스 시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할 시간에 질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 문제고, 세 번째로는 여야 영수회담 문제인데, 그건 다른 것이냐.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와 관련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 대표로서 얼마나 말하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다. 더욱이 말하면 기책사유가 그쪽에 있을 때는 후보도 안 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를 지금 뻔뻔하게 지금 내고 있다. 이런 때 서울 시민들이 엄중하게 이걸 심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로 말미암아서요, 이 선거 비용이 무려 약 한 400억 원 가까이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서울 시민이 어떻게 집권 여당 후보를 찍겠느냐. 이렇게 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도대체가 야당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다음에 집권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일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떡 전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감이 없다. 서울시장도 그 전에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당 대표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감이 제대로 없다느니, 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도 야권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야당 이것들 정말 뭐 서울시장 된들 뭘 이렇게 잘하겠나 하는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이러한 김종인 위원장을 그대로 두는 국민의힘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대강 이쯤에서 끝내겠는데, 제가 장 대표께 아주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거든 여의도 당사에 가셔가지고 김종인 대표하고 담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이렇게 한번 압박이라도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